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다. 근데 전세 가격 상승 구간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략 23년 한 7월 정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1년 정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집 마련 수요와 갭투자로 그 수요로 연결되는 그 시점도 24년 7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의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여러 영상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책에서도 드렸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가 여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네, 여전합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전망할 때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해 드렸고 실제 반등했었고 다시 조정되는 국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조정되는 국면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쯤 반등한다면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소신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아까도 그 자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은 다르다. 다른 이유는 이 시장, 자산시장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가격이에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정리하면 굉장히 접근이 좋으세요. 그죠? 당연히 가격이니까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거,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거,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거. 그런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는 뭐예요?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 중에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인구 구조 변화라는 인구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역시 물가라는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밖에 정책이라는 변수도 분명히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등등등이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다. 근데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대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과정이었고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도 많은 돈이 유입됐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022년, 23년을 놓고 보면 다시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죠. 그죠? 금리 인상기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돈이 다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국면인 거예요. 수요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 긍정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만한 수요를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또 자산가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굳이 은행에 저축을 하면 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부동산 시장에 돈을 놔야 되나 하면서 그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년 이제 중반 이후에 이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단정 짓는 표현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리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가 아니라 금리 인하할 건지 여부를 전망해 보자고요. 근데 그 전망 자체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많이 인하해봐야 3.0%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높은 금리 아니냐? 여전히 높은 금리예요. 근데 3.5%에서 3.0%로 내려오는 과정이
이게 무엇으로 작용해요? 신호로 작용해요. 이제 더 이상 3.55%보다 높은 금리를 만날 일은 없겠네 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게 뭐에 영향을 줘요? 심리에 영향을 줘요. 수요 심리에 영향을 줘요. 그 심리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죠. 투자 심리냐, 내 집 마련 심리냐. 그 두 가지를 자극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매수 심리를 갖고 있는 투자 수요를 또 자극해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네. 은행에 두면 안 되겠다.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도 옮겨가야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 자체가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제가 주로 그 심리를 확인하고 있는 그 지표 하나가 뭐예요? 심리를 확인하고 있는 지표 하나가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먼저 반영되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것을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리를 자극해서, 심리가 아직은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밑돌고 있어요.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10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국면에는 매매 가격이 지금은 약보합이지만 강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근거 하나가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에서 3.0%로 금리를 인하한다 한들 뭐 대대적으로 낮춰서 2020년 때처럼 뭐 제로 금리로 가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는 금리 정상화 과정인 것이지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이때 자극하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정확히 24년 중반 이후에, 가을쯤인 거죠. 중반 이후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겠습니다. 매수 심리를 해야겠다,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 심리를 작용시키겠지만, 동시에 그 지점이면 가격도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전히 집값 비쌉니다. 네, 맞아요. 10년 전에도 집값 비쌌어요. 20년 전에도 집값 비쌌어요. 30년 전에도 집값 비쌌습니다. 집값은 쌌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싸요. 계속 비싸요. 그러나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면 싼 겁니까? 10만 원이면 비싼 겁니까? 20만 원 되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형성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 대비 비싼 거 맞아요. 맞지만 소득 대비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 있는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이 5천억 이상 있는데 그 현금성 자산을 어디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가 매수 심리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간에는 충분히 가격이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분들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매수세가 자극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지만 강보합으로의 전환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가격도 그 정도면 조정이 됐겠구나 하면서 매수세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근거, 제가 그래프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심리, 가격,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건 매매 가격이죠.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바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소위 투자자들, 갭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별로 없네. 매매 가격은 조정되어 왔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 왔으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별로 안 나요. 격차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매매가가 다 조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나 대출 껴서 집 사도 돼 하는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로 또 연결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집 마련 수요도 자극해요. 내가 그냥 전세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네. 그럼 여기서 차라리 이 정도면 얼마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겠네 하는 움직임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한 0.05%씩 매주 0.05%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가 결론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그 의지나 아니면 갭 투자 의지를 자극한다는 거죠. 전세 가격 상승이. 근데 전세 가격 상승 구간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략 23년 한 7월 정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1년 정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 매매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집 마련 수요와 갭 투자로 그 수요로 연결되는 그 시점도 24년 7월 정도가 됩니다. 1년 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또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옳다는 주장도 아니고 그르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 신도시 건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 건설이 어디에 집중돼요? 수도권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신도시들과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물론 당장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재건축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당장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인 자체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도 후행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정책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의 이 상승 반전, 이 상승 반전은 강한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죠. 강한 상승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죠. 강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회복세, 소위 말하는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요소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위기설이에요. 위기설. 근데 이 위기설에 대한 논의가 참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4월 위기설, 4월 위기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위기의 개념이 무엇일까? 자, 그럼 위기의 개념이 무엇일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기라고 정의 내릴 때의 특징과 실물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 과정이 실물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디파인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위기다. 사회적으로는 위기다. 저출산, 출산율이 0.6%대인데 이게 위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된 구조고 하는데 이게 위기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위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가, 경제학 교수님들이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 역사상 특히 통계가 제대로, GDP 통계가 제대로 구축된 이래로 대략 한 1965년 이래로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딱 4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7%로 역성장했습니다. 1.7%. 역시 이렇게 가다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IMF 외환위기 1997, 8년에 마이너스 5.1%로 역성장을 경험합니다.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역시 경제가 어떻게 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0.8% 성장하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경제 위기 때 나타나는 자산 시장에 있는 특징, 또 실물 경제적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경제 위기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이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현상을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이렇게 4번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월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4월 위기설, 그럼 4월에 위기가 오면 3월도 위기고 4월도 위기예요? 2월도 위기고요? 레고랜드 때도 위기고요? 9월 위기설 있었잖아요. 그것도 위기설이에요? 위기예요? 2020년 위기였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 21년도 위기예요? 22년은 물가 대란이 있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위기 아닙니까? 어려워요. 저도 23년 경제 성장률이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1.4% 성장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23년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어려운 경제였다. 그걸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위기예요? 경기 침체라고 했지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아무 때나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느냐 이거예요.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정의상 구분이 안 되는데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23년 경제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 맞았어요. 그러나 그걸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24년 경제 23년에도 어려웠지만 24년엔 여전히 어렵구나. 23년보다 더 어렵구나. 어려운 경제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예요, 우리는. 혹독한 어려운 경제. 그러나 이런 경제를 위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정의상 위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2024년 4월에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PF 부실이 막 터진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실이 일어나고 그게 금융 부실을 또 만들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냥 마비가 걸린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저도 인정해요. 저도 채널에서, 책에서, 방송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부실을 야기해요. 그리고 그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 올까? 이건 다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부실이지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